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KBS 한국어 2주 끝장 기출 핵심 개념 특강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어휘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핵심 개념 특강을 만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각 영역별로 어떤 문학 유형이 있는지 큰 대략적인 유형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것은 몇 개 정도씩 문항이 출제되고 있는가 내용을 함께 알아본 다음에 이 내용들 중 관련이 있는 핵심 이론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들, 핵심적인 선택지, 이런 내용들을 영역별 특성에 맞도록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어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역으로는 어휘, 어법이 묶여 있지만 이 중에 어휘와 어법의 양이 상당량이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두 강으로 나누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휘, 다음 시간에 어법에 관하여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항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유어, 한자어의 사전적인 의미, 고유어, 한자어의 문맥적인 의미, 어휘 간의 의미관계, 한자어 표기, 도금인데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까다롭게 느끼시거나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것이 이쪽에 무게가 실려 있을 것 같습니다. 속담, 한자 성어, 관용구, 순화어에 관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각각 문항 유형 중 원래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용이하고 내가 볼 때 조금은 괜찮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건 아닌 것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문맥적인 의미와 어휘 간의 의미 관계에 관한 것은 비교적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한자어 표기가 저에게도 조금 쥐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항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가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일단 문항 구성 측면에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고유어와 한자어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며 기출 단어만 제대로 익히면 문항의 70% 이상을 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출의 내용들을 많이 분석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을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따라서 저희 교재 안에 한국어 2주 끝장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KBS 한국어 2주 끝장에 부록에 보시면 어휘와 어법,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축약해 놓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볼 내용은 그 내용 안에서도 제가 볼 때도 이거 좀 헷갈린다, 어려울 수 있겠다.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은 이 안에서도 꼭 우선순위로 암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짧게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어휘관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 문항수가 늘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시험의 회차에 따라 의미관계의 양이 문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휘간의 의미관계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비슷한 말, 위의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 상하관계, 반의관계, 반대되는 말들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순화어는 정답률이 낮은 영역이고 쓰임이 익숙하지 않지만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접근성이 높다. 즉 우리가 문항을 볼 때 이건 문항의 유형 자체가 많이 낯설고 불편한데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것의 순화어로 옳은 것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보고 선택지 하나하나를 암기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화어는 조금 더 어려워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이라고 하면 그때에는 순화어라는 것을 언어학자들이 정리하고 그것들을 가름해서 순화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이 강의의 내용이나 혹은 이것과 관련된 수험의 내용들이 대비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순화어들이 일반인들이 즉 국어 전문학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인정이 되면 순화어로 올리는 쪽으로 정책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 순화어의 양이 아주 많고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한자어면 가능하면 고유어로, 그리고 어려운 느낌이 든다면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꾼다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룰만 맞는다면 누구나 응시를 해보고 이 순어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암기하실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유추한 것과 실제적인 순어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대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출핵심 개념에서 영역별로 하나씩 한 페이지 정도씩 여러분과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난이도를 조금 체감해보는 중이고 문항의 유형은 대부분 위에 걸로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무엇이 아닌 것은 이라는 단순한 형태로 발문, 즉 질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보다 선택지, 보기의 구성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고유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본래는 양이 아주 많죠. 저희 KBS 한국어 2주 끝장의 부록에 많은 양이 기출에 많은 회차를 분석하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낯선 단어들만 고르고 골라서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시험에서 만나신다면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단어는 가리사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도 평소에 쓰거나 말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단어들만 제가 골라보았어요. 가리사니는 사물을 판단할 만한 지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물을 분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알고 싶을 때, 추측하고 싶을 때 실마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문을 보고 문장 안에서 맥락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여 가리사니를 잡을 수 없다. 빈칸을 만든다면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종잡을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대체가 가능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길면 또 부담도 돼요. 이거 낯설고 모양도 길고. 자, 두 번째는 곤비인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선가 무언가 발음하는 느낌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출, 문항을 정리하고 여러분을 위한 교재를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단어를 만나는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도가 나름대로 조금 높은 느낌이에요. 곤비인비는 물건이 거듭 쌓이거나 일이 계속 일어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문을 보죠. 경사스러운 일이 곤비인비 일어난다. 아주 좋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곤비인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드문드문 일어난다? 이런 의미는 아닐까? 유추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의 의미임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곤비인비는 어떤 일이 계속 쌓여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저희 암기 같이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덤뻑입니다. 듬뿍은 들어본 적이 있고 뜸벅이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의미를 보죠. 첫 번째 의미는 깊은 생각이 없이 무턱대고 행동하는 모양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함부로 이런 정도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문으로는 덤뻑 나서다. 만약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유추를 해보려고 한다면 저의 경우는 이런 의미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면 이렇게 확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과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무턱대고 행동하는 모양, 이것이 포인트겠죠. 그 다음 서슴지 않고 망설임 없이 단숨에 하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1번과 2번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2번, 물건을 덤뻑 들어올리다, 번쩍 들어올리다 이런 느낌과 비슷한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흑하다입니다. 아늑하다와 비슷한 느낌이고요. 단어의 의미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한번 볼까요? 푸근하게 감싸인 듯 편안하고 조용한 느낌이 있다. 은흑한 분위기.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모양이 비슷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바로 으슥하다입니다. 그럼 약간 고민이 될 거예요. 아늑하다랑 비슷한 쪽으로 갈까? 으슥하다랑 비슷한 의미로 봐야 할까? 저라도 고민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늑하다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예문 봅니다.
은흑한 분위기, 두 번째 뜻 조용하고 깊숙하다, 은흑한 산골짜기. 그럼 1번과 2번의 의미로 나누어 보면요. 여기는 아늑하다의 느낌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2번의 의미는 으슥하다 쪽에 가까워요. 양쪽이 반반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있다는 것도 낯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오늘 함께 몇 개의 아주 소중한 단어들을 같이 만나봤고요. 시험 때 은흑하다가 나오면 우리가 같이 수험 대비를 잘 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출 한자어의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는 아마도 이 중에 하나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 수험을 대비하신 적이 없거나 저의 교재 기출 정리를 보시지 않았다면 처음 보는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계제입니다. 발음상 조금 더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가려면, 원래 발음에 가깝게 가려면 약간 계제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글자를 편의상 아, 이의 소리로 가깝게 읽도록 하고 있죠. 계제라고 읽어주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발음과 표기가 많이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해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죠.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과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적다. 과문의 소치에서 비롯된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미증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음. 여러분은 미증유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미증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없는 단어이실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역사 이래 미증유의 사건이라고 하면 한자 성어 중 전대 미문의 사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렬하다입니다. 이거 무언가 용감하고 열정이 있고 전사 같은 느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그는 매사에 하는 행동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단어는 전거입니다. 말이나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헌성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는 근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거를 세우다, 기준을 세우다인데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한자어는 착종입니다. 착즙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저것이 뒤섞여 엉클어짐, 섞여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휘의 의미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휘의 의미관계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어휘의 의미관계 안에 반의관계도 있고 유의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사실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기출에 정리된 저희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활용하시거나 여러분께서 문항을 몇 개 정도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하 관계의 경우는 가장 문항의 난도가 쉬운 편입니다. 유의 관계에 약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정리한 선택한 내용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오고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응되는 것은 반대로 이 한자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고유어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잘 골라주시면 되겠죠. 비슷하다는 핍진하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암기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조금 낯선 단어들은 컬러로 강조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바라다입니다. 선망하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흩어지다, 산계하다. 조금 어렵고요. 떨어지다, 추락하다, 을러대다, 위협하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치다는 개정하다도 있고 치료하다도 있고 수선하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고유어는 다루는 의미 범주가 넓은 편입니다. 한자어는 세밀한 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유어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가 많이 있고 한자어는 개념어, 전문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고치다가 개정하다 들어오는 건 되는데요.
모든 개정하다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바꿔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 어떤 대상이 오는지에 따라 수선하다가 괜찮은 경우가 있고 치료하다가 괜찮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하다는 괜찮은데 저의 몸을 수선하다는 도무지 만들 수 없는 표현이죠. 이와 같이 한자어가 의미가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잡다, 체포하다, 팔다, 매도하다, 섬기다, 경원하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기출에도 나왔던 단어들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려봅니다. 다음은 한자 성어입니다. 어려운 것들로 쏙쏙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나 이것도 알지, 이것도 알지 이런 내용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핵심적으로 어려운 것들, 암기하시면 꼭 낯설지만 도움이 되실 것들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걸견패요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의미는 거랑의 개가 요임금을 향하여 짖는다는 뜻으로 각자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함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곡학아세는 그나마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 우리는 보통 곧은 길로 가시오라고 얘기하면 올바른 길을 얘기합니다. 굽었다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잘못된 쪽으로 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다음은 단기지개입니다.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짜던 배에 나를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입니다. 약간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찔러야지, 무언가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 나가봐야지 이런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원후추월입니다.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는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목숨까지 잃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제가 물공포증이 있는데요. 이 예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물속에 빠지면 아주 굉장히 위험하죠. 익자사무입니다.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을 이야기합니다. 심성이 고든 사람,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철중쟁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한자 성어 맞죠? 제가 잘 고른 것 같아요. 하늘이 정하고 땅에 받드는 길이라는 뜻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나 법칙을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어렵기도 하고 이거 약간 고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조금 재미있는 단어에서 넣어보았습니다. 한우충동입니다.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들보에까지 찬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이사할 때에도 가끔 곤혹을 치르던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 성어였습니다. 독특하니까 기억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마지막으로 볼 내용들입니다. 순화어입니다. 문학 유형에 관한 첫 번째 페이지를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 때 순화어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기존에 있던 한자어와 오른쪽에 순화된 순화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 한자어를 순화한 것인데 이건 말고도 일본식의 표현이라든지 고유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순화를 더 쉬운 느낌으로 가급적 바꾸는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순화어의 기본 원칙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료는 치료, 가불은 임시 지급, 거계는 거의나 대개로 대체할 수 있고 고수부지, 둔치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주 어린 또래일 때는 한강 고수부지라는 단어를 뉴스에서도 모두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죠. 고참, 선임, 선임자, 선참, 선참자로 순화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납포했다는 붙잡았다, 노견은 갓길, 노정하다는 드러내다, 이거 좀 어려운 느낌이 있고요. 목도하다, 직접 보다, 임석, 현장 참석. 국무회의 같은 거 생중계 되는 걸 제가 보았더니 자리를 옮기다를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던데요. 이석하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굳이 자리를 함부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왜 이석이라고 할까 약간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순화가 필요합니다. 전횡, 독선적인 행위, 마음대로 함.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므로 암기해 두시는 거 좋겠고요. 최촉하다, 재촉하다, 독촉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단어로 하면 몇십 개도 안 되는 단어이지만 낯선 것들이 많고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이 잘 대비하셔야 풀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어휘의 문학 유형과 기출에서도 더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법에 관하여 함께 정리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